자, 자극과 반응 사이. 자극과 반응 사이는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파블로프의 개에 보면은 파블로프가 종소리에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니까 침이 난다. 뭐 여기서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인간도 개처럼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이 든다. 이거 자극과 반응이잖아요. 슬픈 일이 생기니까 뭐 눈물을 흘린다. 그죠? 뭐 시련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없는 거죠.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은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없지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파블로프에게는 종소리에 침을 흘린다. 근데 인간에게는 종소리를 들려주지만은 인간은 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따라서. 종소리를 해석하기 따라 저 종소리는 밥 먹으라는 종소리네. 그러면 입에 침이 날 거예요. 근데 저 종소리는 학교 수업에 수업 종소리네. 그러면은 침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교실로 뛰어갈 겁니다. 근데 저 종소리는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종소리 종을 울렸구나. 그러면 침도 안 나고 뛰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동물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동물은 자기만의 반응이 없어요. 자, 공간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을 할 뿐이지만 인간은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뭐냐? BCD다. BCD. 자,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자, 선택, 초이스가 있다라고 그래요. 초이스. 우리 운명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운명이라는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선택을 계속했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선택을 계속했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실패와 관련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는데, 근데 그럼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본다면 자극이라는 건 뭘까?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사건이나 상황 이런 걸 자극으로 볼 수 있어요. 힘든 경험, 힘든 사건, 힘든 상황 이런 건 힘든 자극이 있죠. 근데 힘든 경험,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든 반응을 한다면 내 운명은 힘든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힘든 경험,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은 인생은 긍정으로 가겠죠. 이제 이 비율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자, 경험, 사건, 상황이 주는 힘은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줄까 우리 운명에? 그건 단지 10%밖에 안 돼요. 10%. 자,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얼마 정도 영향을 줄까 보니까 90%예요. 이걸 우리는 10대 90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경험,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10% 정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90%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죠. 90% 긍정적인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운명은 긍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 90%의 긍정의 힘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자유의 힘을 갖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부적인 건 뒤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울 것, 자, NLP 관점. NLP 관점 바꾸기는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자, 오늘 날씨가 추워요. 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죠. 날씨가 춥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추운 곳에서 새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나눔과 배품을 실천할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따뜻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 여름에 많아요? 겨울에 많아요? 겨울이 훨씬 더 많죠?
춥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어둡다. 밤하늘이 어둡다. 어떤 사람은 밤하늘이 어두워서 이동하기가 힘들고 골목이 어둡고 뭐 무섭고 불평불만이 많겠죠. 자, 밤하늘이 어둡다.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별빛이 유난히 더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동주의 서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삶에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업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클레멘트 스톤은 보험회사를 처음으로 창업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그 사람이 이제 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자, 보험 영업을 위해서 어떤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보험 가입을 해줬어요. 매출이 올라서 참 좋다 이거죠.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또 어떤 친구한테 가니까 이 친구는 거절을 했어요. 보험 이야기 하려면 절대 찾아오지 마라. 나는 보험에 관심이 없으니까. 날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거절을 해서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오기를 심어주는구나. 이 친구 때문이라도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어. 참 좋은 일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절대적으로 좋은 일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는 부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거기서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희생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는 거 아시죠?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희생자도 없어요. 악인은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착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 이제 해야 되고, 자, 오감을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요. 오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에는 일반 지력이나 의지력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상상력이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아주 잘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예술가들, 사업가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 다 보면 이 상상력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모든 두 번 창조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이 책상이라는 것도 어떤 건축가, 이 목수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창조가 된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 되면서 그다음 두 번째로 현실 속에 창조된 거잖아요. 자, 우리 부동산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도 우리 김영세 머릿속에서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이거 머리에 다 창조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삼아 현실 속에 창조하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머릿속에 창조를 해서, 그 창조한 그 목표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다 머리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되는 그 힘이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상상력을 양심과 결합시켜서 잘 활용하면은 아주 가치 있는 비전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이 양심이 배제된 상상력으로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히틀러처럼 세계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히틀러도 큰 비전을 가졌지만은 히틀러는 양심이 없었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를 꿈꾸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양심에 입각한 그런 상상력을 활용을 해라. 이 상상력의 중요한 도구는 바로 오감이라고 그랬어요. 오감.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연상하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움직이면서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표현이 되는데 앞서 설명했던 연합분리기법. 자, 긍정적인 것은 연합을 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충실하게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낀다.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를 시켜라. 그럼 긍정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잘했던 것, 자신감 넘쳤던 경험, 성취감 느꼈던 경험,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경험,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꿈, 비전, 이게 다 긍정이죠. 이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리를 해야 될 게 뭐야? 지금까지 힘들었던 경험, 짜증났던 경험, 실패 경험, 마음에 상처를 준 경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주로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과거에 힘들었던 것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없애버리고, 좋았던 경험은 느낌을 살려서 느낌을 키워준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탁월한 쪽으로 가겠죠. 탁월한 마음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탁월한 행동을 만들고 탁월한 현실을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마음이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은 에너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 안에 보면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 안에는 양자, 정보, 에너지,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은 자 우리 신체와도 연결되어 있고 물질 세계, 우주, 자 우주의 공간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에너지는 또 실제의 물질적인 세계를 다 연결시켜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자의 마음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현실,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자 뭔가를 주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빈곤해요. 마음이 풍요로워요.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뭘 얻어야 돼. 그래서 빈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마음은 빈곤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다는 거죠. 마음이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는 풍요의 에너지, 부자의 마음 파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부자의 파동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도 물론 봉사를 해야 되지만 일이 더 안 될수록 봉사를 해야 돼요. 일이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내 마음을 더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그동안 못했던 걸 더 많이 챙겨야 돼요. 고객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안부도 묻고 고객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고객들 끌어당겨서 어떻게 돈을 벌까 보다는 이 고객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 고객들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주는 쪽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요.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면은 돈은 따라온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의 원리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상상력에서 논다. 자, 인간은 똑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지옥,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처해 있는 똑같은 현실을 천국처럼 풍요로운 삶으로 볼 것인가, 지옥처럼 끔찍한 그런 고통의 세상으로 볼 것인가. 이건 뭐 내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래서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고 행복으로 만들면 세상 그냥 부자의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NLP 그렇게 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은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NLP 신체 활용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발성법, 웃음 훈련, 노래 율동 지금 인천에서 하는 분도 계세요. 웃음 치료사 하겠다고. 웃음 치료사만 하더라도 한국에 한 10만 명이 될 거예요. 엄청나요. 율동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댄스 치료도 이제 그런 것의 일종 아닙니까? 댄스 치료. 요가라든지, 이렇게 태극권도 그렇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신체 활용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언어의 활용에 대한 공부를 해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언어가 뭘 만들까요? 생각을 만들죠.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느낌을 만들죠. 느낌이 뭘 만들죠? 행동이 습관, 성격, 운명까지 가죠. 자, 생각이 생각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글을 읽거나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냐면은 판사 검사라고 생각해요. 판사 검사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계속 범죄자들과 부정적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교회 목사님이나 성당의 신부님이나 저 같은 NLP 배나 코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항상 긍정 이야기 해야 되죠. 긍정의 말을 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 긍정의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86년도 이후에 제가 서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바뀐다고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호동 씨도 보면은 엄청 뭐 인기를 끌지만 그 사람 이 말이 바뀝니까? 사투리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기 힘든 게 바로 이제 언어거든요. 언어.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긍정적인 말을 쓸 거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민감하다는 거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지각하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 시간에 오겠어요. 뭐 5분 일찍 오겠어요. 뭐 이런 거.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겠어요. 자 월세방에서 벗어나겠다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우울증을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자 나는 자신감을 하겠다. 행복한 마음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네. 긍정적인 단어로만 활용돼 긍정적인 단어만 활용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미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할 때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빚이 떠오르죠. 자, 빚지고 있는 상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적 자유인이 되겠어요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재정을 자유롭게 뭐 저기 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뭐 꿈을 실현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또 5kg 살을 빼야 되겠어요 하면은 살찐 모습이지만은 자, 몇 킬로그램의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어요. 그러면 날씬한 몸매라는 거죠.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자, 전체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긍정 단어를 사용하면 긍정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부정 단어를 사용하면 부정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부정 단어를 다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장이 긍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부정의 단어를 다 배제하고 모든 단어를 긍정으로 사용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자,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오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리라. 뭐 분노를 씻어내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리라 그러잖아요. 용서. 자, 나는 사랑이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리라. 뭐 전부 긍정의 단어잖아요. 이 긍정의 단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긍정의 이미지가 머리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오링 테스트 해봤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 손가락 힘하고 위험의 단어의 이 손가락 힘은 다르죠. 그러니까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 두뇌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미지를 연상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막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낭독하는 것만 가지고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낭독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법을 훈련해야 돼요. 질문법. 그래서 이제 이 NLP 코칭법인데요. 코칭을 별도로 배울 필요 없이 우리 NLP에도 코칭법이 있어요. 코칭 질문법. 그게 이제 메타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맨 뒤쪽에 가서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빠 저 죽고 싶어요. 이때 아들아, 대학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 해에 좋은 대학에 들어왔어.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자, 또 내 마음을 왜곡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잘못됐다는 뜻이잖아. 이런 이제 질문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에 몰입하게 만드는 체면 합법. 이걸 이제 밀턴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19가지 밀트 모형.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죠. 뭐 마음 읽기, 수행자 상실, 인간관계, 복문 등식 쭉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변화지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이게 마음 읽기죠. 이렇게 읽어주면은 기분 어때요? 좋죠. 부동산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우리 고객님은 저 삶을 보다 윤택하게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군요. 예.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한 연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읽으면서 이제 연결시키죠. 네. 자, 우리가 부자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수행자 상식.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말이 연결돼야 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동차가 윤활유를 쳐주면 막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잘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긍정의 마음으로 흘러간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꽤 어렵지가 않아요. 언어를 잘 사용하면.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나보다 언어 수준이 낮은 사람을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내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을 절대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학을 서울대 나오고 뭐 연세대 나오고 이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언어 수준이 높으면은 내 하위에 있는 사람 다 내 고객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떤 미술관 가지고 뭐 장난친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말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들, 뭐 문화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잡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 언어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지배하고요. 이 인간관계 수준이 어떤 사회에서 매출, 돈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의 인생 수준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돈 한 푼이 없다 하더라도 내 언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 수준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언어 수준이 낮잖아요. 언제든지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언어 수준을 높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언어 수준은 생각의 수준을 또 바꿔줘. 생각. 언어 수준에 맞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언어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수준도 높아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 언어를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공지향적이잖아요. 마인드도 성공지향적이죠. 그래서 NLP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이 스피치를 훈련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LP 스피치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NLP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연결시켜서 한국 최초로 NLP 스피치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도움받은 사람 저예요. 네. 한 10년 이상 이걸 하다 보니까 막 돌을 통했죠, 돌을. 어쨌든 그거 같이 해보시고 이제 긍정문 낭독하는 거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NLP 언어도 같이 계속 훈련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법 아까 잠깐 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NLP 코칭 질문 이걸 이제 훈련했는데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 질문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도 똑같이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긍정 언어는 긍정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자, 긍정 질문 또한 긍정적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은 자기 장점이나 자기 재능에 집중되지 않아요? 올해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 그 목표에 대한 집중이 될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질문해보세요. 오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 일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질문하는 데 머리에 뭔가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질문은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돋보기가 조기를 태우는 것처럼 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생각에 에너지를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자 결과를 만드는 힘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뭘까?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이 문제를 이용해서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자원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에 대한 긍정의 질문을 하지 않죠. 아, 이 문제 때문에 힘들겠네.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겠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죠. 그래서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중에 이제 아침에 힘을 주는 질문법이 있어요. 아침에 힘을 주는 질문법. 저번에도 한번 훈련을 같이 했을 거예요. 자, 내 삶에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내 삶에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행복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지금 내 삶에서 가슴 들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린 것은 뭔가? 결단.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케이. 자,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하고 머리에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지? 그럼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고 오늘 NLP도 배울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언니와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가족끼리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가슴 들뜨게 만드는 건 뭐지? 가슴 들뜨게 만드는 거. 가슴 들뜨게 만드는 거 생각하면은 어떤 꿈이라든지 목표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자, 지금 내 삶에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잘했던 거, 뭐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는 그런 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뭔가? 자, 감사에 대한 것들. 지금 내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건 무엇인가? 즐거움, 기쁨, 즐거움에 관련된 어떤 뭐 활동들을 또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당장 결단을 내리는 건 뭔가? 결단. 자,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누구인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이제 이런 의식을 그치면 좋죠. 아침에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지? 가슴 들뜬 게 뭐야? 뭐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질문법이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자부심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열등감도 강하고 그때 공부를 할까 말까 막 고민했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위에 형님이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에 농사는 네 마지밖에 없어. 논 네 마지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형을 공부를 시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던 엄마가 농사를 그만두고 경남 진주에 있는 도해지로 일을 나갔었는데 남의 집에 파출부 생활을 갔다니까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파출부 생활을 했어요. 엄마가 파출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누나는 중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오빠 공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번 돈, 누나가 번 돈을 모아서 위에 형님 대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엄마와 누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다. 나도 공부를 하지 말고 공장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던 어떤 국어 선생님인데, 옛날에 그 국어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죠. 이명희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케어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질문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러면서 비웃으면 엄마와 누나는 희생을 물론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가 공장에 간다든지 공부를 안 해버리면 엄마 누나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엄마 누나가 정말 그걸 원할까? 차라리 이런 건 어떨까? 너가 엄마 누나의 희생을 보답할 수 있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지. 정말 빛과 소음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면은 엄마 누나 인생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실제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 다녔어요. 집에 돈 하나도 갖다 쓰지 않고 엄마한테 매월 100만 원씩 용돈 붙여드리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 하나도 갖다 쓰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을 가지고 100%, 그리고 그때 결혼했던 와이프한테도 결혼 자금을 100% 제가 다 대줬어요. 번 돈으로. 근데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음과 더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할까? 그 생각 지금도 전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아주 잘 정해서 너무 이상적인 게 문제지.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문제지.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질문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 자아 강화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제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나 자신한테 자기 긍정 대화, 셀프 토크를 한다든지,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쓴다는 거. 우리 나니 쌤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나니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니에게, 자, 오늘도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준 내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오늘 날씨도 추웠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키워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전혀 불평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쁘게 헌신적으로 오늘 잘 해내었구나. 난 그러니까 참 좋아. 이런 말을 하듯이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더 집중이 돼요. 이전에 우울증에 걸린 어떤 분이 저한테 왔었는데, 근데 29살 대학 졸업하고 어떤 백화점인가 이제 일을 하는 아가씨였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맨날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고 막. 근데 제가 그 아가씨한테 사랑의 편지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매일 선생님 자신한테 편지 쓰세요. 자, 근데 조건을 줬어요. 절대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단어만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독거리는 그 편지를 쓰셔야 된다. 그걸 한 달 동안 쓰게 했어요. 우울증 다 없어졌어요. 너무 괜찮게 바뀌었어요. 그 괜찮은 남자친구도 생겨서 또 남자친구 사귀고. 사랑의 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의 편지를 쓰면 훨씬 더 큰 자존감, 자부심을 키울 수가 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거 시간 많이 나면 그거 하면 좋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시간만 좀 주어지면 한 5분, 10분 동안 이동할 때 카톡에 있어도 좋고, 감사일기 쓰면 같이 써도 좋아요. 감사일기 밑에, 자, 오늘 감사일기 1번, 2번, 3번, 5번 다 썼죠? 그 밑에 이제 사랑하는 나니에게, 그리고 쭉 쓰는 거죠. 오늘 하루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쭉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게 이제 자존감 키우는데 아주 도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렬 파트,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사명선언서를 쓰는 것. 사명선언서. 사명선언서에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그 목표 설정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직업 사명서, 개인 사명서, 이런 것도 쓰셔야 돼. 나의 사명은, 자, 저 같은 나의 사명은 변화 코치의 역할을 통하여, 자, 변화와 행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 변화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한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런 이제 사명선언서가 있어요. 개인 사명선언서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삶에 있어서 나는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있어서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남편이 되고
뭐 아빠로서 어떤 아빠가 되고 뭐 가정에서 어떤 가장이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주어져야 되고 직업적으로 나는 어떤 심리 상담사로서 어떻게 되고 뭐 NLP 뭐 코치로서 어떻게 되고 뭐 건강 상담사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직업에 대한 나의 어떤 사명. 그다음 마지막 유산을 남긴다. 나는 사회적으로 뭐 통합 변화 시스템을 뭐 대중화시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긴 사명서예요. 이런 것도 이제 써야 되고 그다음 비전 로드맵. 전체 비전에 맞게 나의 비전은 뭐뭐이다. 나의 사명은 뭐뭐이다.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가치 신념은 뭐뭐이다.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하겠다. 자, 이것이 이루어질 시스템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과 함께 내가 하겠다. 요게 전체 하나의 이제 순서에 맞게 쭉 짜여져야 돼요. 개인 헌법처럼. 그런 걸 비전 로드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제 이게 10대 목표가 들어오는 10대 목표. 2019년도에 나는 10가지 목표를 이루겠다. 그죠? 개인 목표 3가지, 가정 목표 2가지, 직업 목표 3가지, 사회적인 목표 2가지. 그럼 10가지 되겠죠? 그게 되고 나면 오늘의 이제 행동 결단이 나와야 돼. 오늘의 행동 결단. 오늘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죠? 네, 제가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쫙 짜여지지. 이렇게. 자기 정렬이 되죠. 자기 정렬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에 맞게 모든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의 사명, 비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침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나침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2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시계는 막 주어진 시간에 맞게 막 급하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야. 고객이 전화 오면 막 상담해야 되고 친구가 전화 와서 밥 먹자면 밥 먹어야 되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가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급한 일 중심, 벼락치기 인생이죠. 근데 나침반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내면부터 쭉 정렬된 목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으면 내가 행동을 하겠지만은 맞지 않으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나는 점심시간에 중요한 고객과 내가 미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아니야 오늘 우리 저녁 점심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오늘 좀 힘들겠고 자 별도로 다른 날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주 수요일 점심은 어때? 그때는 내가 시간이 비어있는데 그때 우리 점심 먹을까? 이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내 스케줄에 맞게 내가 그 친구와의 약속을 다시 수정을 하는데 이건 내 스케줄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시계 중심이 아니라 나침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시계 중심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4시간 시간이 누구한테나 다 주어져 있지만 그 24시간을 타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내 정체성에 맞게 내가 그 시간을 지배하느냐는 다르겠죠. 직장이라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은 뭐예요? 직장 상사가 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도매값으로 사는 거잖아요. 몇 시까지 출근해, 몇 시까지 일해. 나는 그 시간을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삶이죠. 그보다는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하면 좋겠죠. 내 가치에 맞게, 내 비전 사명에 맞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24시간 시간을 항상 선물로 받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장기 관점에 100년의 계획도 없고 10년의 계획도 없고 1년의 계획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급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 오늘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지 아예 그냥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누가 전화 오면은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시간을 관리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조종하는 그 삶을 살죠. 직장에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뭐 직장 상사가 어떤 업무를 몇 시까지 보고하라고 그러면은 몇 시까지 급하게 그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회사 상사가 지방에 어디 출장 갔다 와라 그러면은 출장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 시간을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정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에 맞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쫙 나오잖아요. 이 스케줄을 누가 짜주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의 강의 상담 목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길죠. 긴 사명서부터 직업 사명서 비전 로드맵. 그래서 캘린더에 보면 이제 아예 한 달 스케줄이 쭉 나와 있죠. 3월 계획도 지금 막 들어가 있어. 3월 첫째 주 화수목은 또 HRD라고 기업 교육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8시간씩 강의 일정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미리 설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요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잡아야 돼요. 하루하루 잡을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어떤 것은 내가 이제 또 거절을 할 수도 있죠.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떤 것은 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일치를 하는 부분. 은행 일치. 은행 일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은행 일치라고 그래요. 생각, 말, 행동.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온전한 인간. 극과 속이 같은 인간. 내면과 외면의 일치. 자, 머리의 생각이 가슴에 어떤 느낌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이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1분, 2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 강한 결단으로 마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그래서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머리와 가슴에 그리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30cm를 내려오는 것이 서울에서 그 미국에 워싱턴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생각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죠? 마치 정원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정원에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팥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걱정거리, 고민거리, 스트레스,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두뇌에 긍정의 생각이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러면 그 긍정의 생각의 씨앗이 뭘까요? 바로 목표라는 거죠. 가장 고귀한 생각은 목표다. 그것도 가치 있는 목표 관련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목표를 올려야 되는 그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가정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려면 내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목표를 매일 점검을 해라. 매일 목표를 글로 쓰고, 자, 카톡방에 올리거나 또는 수정 진화 작업을 하거나 어쨌든 스케줄 관리를 하거나 다이어리에 목표를 쓰건 플래너 관리를 하거나 어쨌든 목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이해됩니까? 목표 관리를 하는 순간 생각이 가장 고귀한 목표 중심으로 집중이 된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말. 자, 두 번째 말을 해야 돼요. 자, 내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내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는 사람한테 내 목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저는 올해 어떤 걸 이루고 싶어요. 어떤 걸 나는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걸 반드시 할 거예요. 저를 도와줄 수 있죠? 지지해 줄 수 있죠? 계속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내 목표를. 스피치 시간이 되면 스피치 계속 발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NLP 시간에 떠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좋은 방법이 카톡에 글을 쓰는 거예요. 내 목표를 카톡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톡에 글 보는 사람들이 내 목표를 다 보겠죠? 네. 똑같은 목표를 계속 오늘 돌리고 내일 돌리고 모레 돌리고 한 달 계속 올려보세요. 내 목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사방에 퍼뜨린다. 3단계는 뭐냐면은 목표를 위해서 행동의 결과물이 있겠죠. 자, 행동의 결과물을 인증샷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 그 새로운 고객에게 뭐 5명 이상에게 뭐 전화를 건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을 뭐 올려준다든지 전화 걸고 있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거. 또는 뭐 SNS 마케팅을 통해서 나는 홍보를 한다. 그럼 SNS 글 올린 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게 이제 인증샷이거든요. 행동의 증거물을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혼자 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내 머릿속에 가장 고귀한 목표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목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사람들한테 목표를 이야기를 하거나 카톡방에 목표를 올리거나 내 목표를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세 번째는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한 행동의 결과물을 인증샷으로 사람들한테 공개한다. 자, 전체 카톡방이 힘들면요, 우리 세 사람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올려도 괜찮아요. 여기 마곡동에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 세 사람은 계속 서로의 목표를 아는 거죠. 자, 오늘 뭘 할 것인지, 뭘 이룰 것인지. 그래서 막 이모티콘도 알려주고 박수도 보내고 응원을 해주는 거죠. 꼭 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둘이 두 사람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저기 목표 공개하기로 하자 하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은행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일치.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극과 반응 사이를 쭉 다루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길었다, 그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